지정학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맞아요. 지정학을 통해서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중국의 해군이 예. 서태평양도 힘든데 네. 미국의 남미까지 중국의 해군이 힘을 투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고자 하진 않을지 몰라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쥐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하면 길잖아요. 근본 이제부터 브레튼 우드 체제 쭉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계기가 바로 이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자라는 그 계약. 네, 페트로달러. 네, 페트로달러잖아요. 근데 이 페트로달러로서의 지위를 미국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다소 석유라는 자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그런 탄소 프리한 에너지, 그러니까 카본 프리, CF죠. CF 체제로 가고자 하는 CF100을 주장하고 있는 권역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1대 소비자가 미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사우디 입장에서 굳이 미국 편 들 수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이 오세아니아, 호주 이런 권역과 하나의 동맹국을 결성하고 나머지 국가들 중국, 러시아, 중동 포함해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또 다른 그 동맹국으로서의 권력을 가져가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전 탈세계화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카본 프리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렇겠죠. 왜 카본 프리로 가냐? 기후변화 대응을 왜 하냐? 니들은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많이 뿜어내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제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겨놓고 이제부터 카본 프리를 주장하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에 석유를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여기랑 완전히 달라요. 체제도 그렇고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 경우에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미 결탁을 시작했고 일정 부분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도록 했고 또 브릭스 체제가 이쪽 권역에 들어가지 않은 중국 권역의 브릭스 체제에서도 브라질과는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안에 10년, 20년 내에 달러 패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 지급결제 통화 비중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44%인데 위안화가 고작 3%대 후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2021년 기준으로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테이터스를 보기보다는 3.3, 3.5, 3.6을 보기보다는 과거에 0이었는데 10년 후에 2로 올라오고 또 10년 후에 3, 4로 올라오고 그러면 10년 후에 10으로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잖아요. 비중이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 달러의 어떤 패권 그 지위를 좀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5년 전에 그 지정학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 때 그 국제 정세를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논할 때 그 관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제가 보고 그 설득력이 있고요. 근데 군사 지정학적 개념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프레임에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현 시스템이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그만큼 안 나오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은 남미에 묻혀 있어요. 칠레, 페루, 볼리비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광산을 중국의 공영 기업들이 많이 산 겁니다. 그렇죠. 위기가 발생하면 그건 중국 게 아닙니다.
위기 발생 시에는? 네, 왜냐하면 군사지정학이 작동하거든요. 중국의 해군이 예. 서태평양도 힘든데 네. 미국의 남미까지 중국의 해군이 힘을 투사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리튬은. 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리튬은. 중국 안에 있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수치를 같이 봐야 돼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하는 게임일 때는 이제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중국이 리튬 광산을 몇십 % 갖고 있고 중국의 지배력이 얼마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실제로 군사지정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수출국은 중국이지만 그 석유 수송선을 보호해 주는 거는 중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단기에도 문제가 돼요. 해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안보만이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서 나와서 중국까지 19일 걸리는 그 유조선이 가는 동안 누가 지킬 것이냐. 인도양을 지나야 되거든요. 인도양에서 중국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중국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해군의 힘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 뷰티풀한 설명인데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를 전제로 패권의 이양을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죠. 중국은 올라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정학자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니네 군사지정학을 잊었어. 미국이 그렇게 놔두겠냐? 이렇게 미국이 만든 판에서 군사적 행동만 판에서 중국이 이렇게 앞서는데 미국이 이거 확 밑장 빼버리지 않겠냐? 미국이 중국이 리튬을 그 전쟁 시에도 남미의 70%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미국의 해군이 지켜준다는 게 말이 되냐? 중국하고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군사지정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룰이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우디 같은 나라는 중동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이런 군사지정학적인 개념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이렇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국경이 신성화되고 보호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아무리 으렁대도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국경의 개념이 있고 일본도 우리라는 국경의 개념이 있죠. 독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막 서로 으르렁대지만 근데 중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도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만, 예멘 이런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시리아도 그렇고. 그런 데서 룰 베이스의 사고만 한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경제를 보고는 있지만 여러 다른 인근 학문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좀 균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가 어떻게 전개되든 여러분이 그 균형을 찾고 어떻게 이 세계 경제나 정세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께도 아마 이렇게 균형을 찾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기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관점도 그렇고요. 아니면 지정학적인 관점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정세의 국면이다. 그냥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다거나 할 때 미국이 이게 마지막 기회니 뭔가 극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해했습니다. 2010년대 초기에 오바마 1기 때까지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중국과 미국과에는 차이가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패권의 이양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미국 국회에서 물어봐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힐러리 국무장관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중국이 미국이 만든 체제에서 컸는데 미국한테 도전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초고 엘리트들 중에 WTO에 가입시키고 이런 거요. 그렇죠. 미국의 초고 엘리트들 중에 우리가 정치 엘리트들 중에 친중파 두 패밀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시고 하나가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은 패밀리가 이제 부부고 부시는 아버지 아들이죠. 근데 중국한테 불행이 닥칩니다. 이 두 패밀리가 민주당 공화당의 정부 입지를 잃어버렸죠. 반중만 남았어요.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라든가. 오바마 2기 때부터 확 돌았습니다. 리밸런싱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평화적인 패권 이양은 없고 중국을 놔두면 이미 그 PPP인가? 그거는 중국이 앞섰을 거예요, 그때쯤. 그 GDP에서 물가 조정을 하면. 구매력 기준 말씀. 구매력 기준, 맞습니다. Purchasing power.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막 쏟아냈죠. 독일이 영국을 앞섰거든요, 1차 산업 생산에서. 그러면서 1차 대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막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중국이 더 이상 비상하기 전에 날개 하나는 꺾어 놓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꺾어놔야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세계의 경찰이라는 지위, 이거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진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꺾거나 꺾지 않거나 미국은 철수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군 철수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적 지위가. 그렇죠.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철수합니다. 제가 마의 1조 달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6에서 1조 달러인데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지금 저하고 교수님이 했던 이 지정학적인 패권에 관련한 최근의 스토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에 세계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리만 브러더스 사건이, 미국이 전 세계를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죠. 그렇죠. 미국이 문제를 만들고 뒤집어 쓰죠. 하나는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그러네요. 베이징 올림픽은 바로 영광의 차이나죠. 그거를 지도한 게 바로 그 당시에 주석이 아니었던 시진핑입니다. 상임위원 중에 베이징 올림픽을 담당했죠. 근데 저는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화봉송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성화봉송이요. 티벳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성화봉송이 난항을 겪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력 시위가 중국인들과 한국 시위대사에서 있었고요. 시발은 파리입니다. 파리에서는 그 성화가 꺼지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티베트 인권 때문에. 인권 때문에. 그 반대 시위가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때부터 그 중국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많은 낙관론자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중국도 굉장히 부드러운 나라가 될 거고, 문명화될 거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단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 지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도 영도할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게 그 성화봉송에서 깨지는 겁니다. 성화봉송이 방해를 받으니까 중국 안에 국수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거를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게 바로 시주석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등소평의 유언에 따라서 계속 2년임만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시주석 계속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죠. 그게 통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을 자기네들이 먹여 살리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미국을. 왜냐하면 미국은 망한 나라고.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제일 먼저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게 0.6조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그래서 IMF가 뭐 다 환영해요. 중국이 그래도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2008년도 위기가 없었어요. 중국이 옆에 있었고 중국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줬잖아요. 우리도 별 위기를 안 느꼈죠. 역성장을 안 했습니다. 0.6조 달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0.6조 달러가 전부 시멘트 만들고 철근 만들고 구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버서플라이가 일어나요, 중국에. 그래서 시진핑한테 필요한 게 쌍순환, 서진, 1대1로입니다. 거기 0.6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발이 묶여요, 지금. 부채가 악성화되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높아진 자존감, 그다음에 부실화된 0.6조 달러. 근데 미국에 또 0.6조 달러에서 1조 달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방비가 0.8조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 미국이 한 해에 국채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자가 올라니까 그게 0.6조 달러입니다. 니얼 퍼거스 같은 국제 전문가들은 미국 제국을 연구해 봤을 때 한 나라가 매달 갚는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올라가면 그 제국의 몰락이거든요. 2035년으로 시계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에 대해서 내는 이자가 쿠폰 이자 지급이 미국의 해군력을 유지하거나 공군력 유지하는 국방비를 앞서는 게
2035년. 근데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자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무관하게 세계로부터 철수합니다. 라는 게 이제 지정학자들의 예측이죠. 네. 모든 지정학자 예측은 아니지만 네, 설득력 네. 있는 예측이죠. 어. 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를 내면서 해군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보호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유라시아에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정말 세계 경찰로서의 자리, 지위가 좀, 이제 소멸될 수 있다. 점차. 그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라고 할까요? 중국의 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가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카드. 그런 카드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예.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래를 지정학적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정학적으로는. 네. 첫 번째 지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네. 다 우호적인 나라를 딱 면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결과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소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위가. 지위가 중국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라시아에서. 네. 왜냐하면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 5개의 나라인가 4개의 나라인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인도, 네. 파키스탄, 예. 그다음에 북한, 북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예.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으니까 사실상 바다를 건너서 5개가 예. 있는 거예요. 예. 미국하고는 완전히 지정학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바다가 동쪽으로만 열려 있고 그것도 섬의 띠로 열도라는 걸로 막혀 있어요. 네. 그게 대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네. 서쪽은 완전히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서쪽으로부터 석유나 물건을 다 갖고 오거든요. 네. 그게 말레카 해협을 지납니다. 네.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예. 거기를 미군이 결국은 힘을 투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미국은 말레카 해협을 봉쇄하겠죠. 네. 그러면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과다르항에서 석유를 받아가지고 육로로 석유를 운송해야 됩니다. 네.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중국의 뭐 수억 명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피터 자연이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방이 제재하잖아요. 예. 러시아는 식량하고 에너지가 다 자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식량, 에너지 다 자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레카 해협을 막고 외국 기업들을 철수시키면 피터 자연이 5억 명인가 3억 명을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그 중국의 수억 명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는 그 비장의 카드라는 것은 해군이네요. 해군력. 그럼요. 미국은 해군 빼면 의미가 없고요. 네. 우리가 달러 시스템은 결국은 해군 시스템입니다. 그럼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용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우리가 뭐 바둑을 네. 다 이렇게 고수들 간에 다 원래는 팽팽해야 되지만 이렇게 네.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네. 상식적으로는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도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예. 안보 라인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네. 안보 라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중국이 대만 얼마든지 야욕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2027년과 2025년이 문제인데 특히 네. 2025년이 문제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양당 중에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을 때 네. 미국이 지금 양당 정치가 분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럴 때 중국의 칩이 미국의 금융기관에 다 꽂혀 있어요. 네. 거기서 뭔가 머리어가 작동해갖고 금융 해킹이 일어난다고 보여요. 이건 진짜 안보 전문가의 상상력인데 네. 그래가지고 대선 이후에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융이 몰락을 하는 거죠. 네.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못해요. 네. 그러면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예요. 대만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아, 칠함대가 가야 말레카도 맞고 뭐. 네네. 근데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죠. 네. 아, 재밌습니다. 지금 뭐, 원래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에 기초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것을 꼭 여러분 주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그 조언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 책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교가 정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도 좀 편하게 썼고 말도 편하게 했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지금 돌아다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가 정치화돼 버렸어요. 정치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치화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네. 어떤 것을 그냥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진영 속에서 보거든요. 맞아요. 선과 악, 예. 뭐 미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경사면 위에 있는 쇠구슬입니다. 지정학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맞아요. 지정학을 통해서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기서는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현실과 팩트가 중요합니다. 너무 과감한 추론, 과감한 상상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경제나 사회 현상이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치적인 관전 포인트로 좀 바라보시면 이게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그런 현상들을 일부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을 통해서 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지정학적 그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